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결손 가정의 자식들은 부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믿으시나요? 그 중에서는 저희처럼 오히려 부모와 닮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자식들도 많답니다. 저희가 현재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자식들을 대견하게 생각해야 할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못난 횡포들을 부렸었는지 힘들었던 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니깟 것들이 나한테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부모 버리고 잘 되는 놈 하나 못 봤다. 에이, 천하의 고향 것들.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천벌이나 받아라 이것들아.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덮밥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29살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덮밥 사업은 남편이 중장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친정부모님이 권해주신 프랜차이즈 사업인데요. 시작한 지 서너 달 만에 의외의 결과로 2년 동안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처음에 저의 나이를 소개하며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혔을 때 무척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아이는 3살이고 둘째는 뱃속에 있답니다. 그럼 대체 몇 살에 결혼을 한 거야? 첫 아이는 어린 나이에 애가 애를 낳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남편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했다고 하면 정말 철없는 것들이라고 비난을 받겠지만, 남편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앞길은 똑부러지게 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자 3살 어린 아가씨와 시모의 손에서 자랐어요. 시부모님의 이혼 사연은 시아버님의 무능력과 성격 차이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아버님이 한량에다가 술을 드시면 고약한 술버릇이 있다 보니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온전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시모와 이혼한 시아버지는 이혼 후에 정신을 차리셨는지 작은 금융회사를 차리고 자식들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술을 드시면 그 고약한 술버릇이 나오는 것은 아직도 못 고치셨어요. 이 술버릇 때문에 저희의 결혼 생활에도 힘들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시모의 재혼까지 참 힘든 일들이 많았었네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가워하셨겠나요? 당연히 펄펄 뛰셨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결손 가정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이라니. 자식은 결국 부모의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다. 특히 남자는 자신은 절대 안 그런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 아비의 그 자식이란 말처럼 똑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인생을 많이 살아본 아빠 말 좀 들어. 지금은 그 녀석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게 될 거야. 특히 아빠는 남편과 처음 연애를 할 때부터 반대를 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과는 반대로 저희 집은 평범했지만 부모님의 사이도 좋으셨고 저와 남동생을 끔찍이도 이뻐하셨던 두 분이셨으니 반대를 하셨던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뿐인 딸이 비슷한 환경의 남자를 만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바라는 부모님의 당연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딸이 혼전 임신을 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모두 짐작하시겠죠. 하지만 모두의 걱정과 달리 현재 저희는 20대 젊은 부부의 성공기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적도 있는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젊은 사업가 부부입니다. 저희가 현재 남들이 인정한 성공기를 이루기까지 참 힘든 일들도 많았죠. 다행히 저희가 혼인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반대하시던 아빠도 어쩔 수 없이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신 1억으로 작은 빌라의 보증금을 내주셨고 남편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으셨답니다. 자네 정말 자신 있나? 내 사위로 인정받는 거 쉽지 않을 거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정말 끝인 줄 알아. 시댁의 도움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시모도 아가씨와 작은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었을 리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가씨도 아르바이트를 내서 대학 등록금과 자신의 용돈을 벌어서 쓰고 있었고, 시부의 사업도 비수기에 접어들어 아가씨의 등록금도 일부만 보태주셨거든요. 당연히 시모도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식당이며 공장이며 일을 하셔서 겨우 생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며 지내고 있는 것을 모두 이혼한 시부의 탓이라고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가씨를 자신이 양육해왔다는 사실을 무척 큰일이나 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엄마의 자격이 미달인 분이었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이 꼴로 사는 것은 다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 팔자가 이렇게 살 팔자는 아니었다고. 너희들도 내가 안 버리고 이만큼 키운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고아원에서 컸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들에게 이런 지독한 말을 한답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아닌 맡겨놓은 물건을 취급하는 듯한 말들은 남편과 아가씨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전 임신으로 남편이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지독한 말로 저희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이 몹쓸 것 같으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여자에게 미쳐서 어미와 동생을 버려? 이제부터는 네가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디서 불려시한테 홀려서는 우리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고. 악을 써가며 남편을 제가 뺏어갔다는데 전 이때부터 시댁의 도움은커녕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아니 오히려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회방만 놓지 말아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었죠. 양가의 격차 때문에 저희는 상견례도 없이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살림부터 차렸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울적하다며 술을 마신 날이 있었는데 취중 진담이라고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자신은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겠다고요. 허물 많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선택해주어서 고맙다고 하며 눈물까지 글썽글썽 하는데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단단한 모습만 보여주었던지라 가슴이 아주 짠해왔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갈구했듯이 아가씨 또한 20살이 되면서부터는 얼른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어 분가겠다고 다짐을 했죠. 참, 우리 아가씨가요. 전공은 그래픽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만화 동아리에 가입하더니 웹툰에 푹 빠져서는 웹툰 작가가 되겠다고 하지 뭡니까. 저도 처음에는 웹툰 작가는 아무나 하냐고 말렸는데 아가씨의 글과 그림을 보고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죠. 아가씨는 천재예요. 분명 소질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아가씨 앞날에 후광이 비칠 날이 올 거라고요. 우리 아가씨의 현란한 손놀림으로 탄생한 웹툰은 스토리까지 신박해서 제가 홀딱 빠져버렸거든요. 분명히 아가씨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시모에게 핀잔만 들어 주눅 들어있는 아가씨의 등을 다독거려 주었어요. 아가씨는 저의 격려에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여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면 아가씨의 재능을 알아보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테니까요. 다시 저희가 어렵게 시작했던 결혼 초기로 돌아와서 이어가자면 그때 남편은 26살이었는데 저와 뱃속의 자식을 위해서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해 힘든 현장에서 밤새 일하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중장비를 배울 때는 수입이 없어 제가 결혼 전에 벌어놓았던 약간의 목돈으로 버텨야만 했어요. 그때 제가 임신 초기였는데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였던지라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장비란 일이 한번 현장에 가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주말이라고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지독한 모습은 친정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오는 수입이 처음에는 200만 원 남짓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혼하고 혼자 살고 계신 시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만난 시부는 남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줄 것을 강요했어요. 대신 남편과 제게 부모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너 사고 쳐서 결혼했다는 소리 들었다. 뭐 먹고 살 생각이냐? 그냥 애비 회사에 들어와서 일 배워라. 나도 회사 사정이 비수기라 너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지. 먼저 번에 얘기한 아빠 회사 영업일부터 해보지 않겠냐? 다른 사람은 못 믿겠고 너라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떠냐? 아버지 저는요. 거래처 사람들이 영업하는 업무 같은 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영업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기 싫은 유흥업소도 들락거리게 될 테고 술도 먹어야 할 텐데 전 그런 일로 가정에 소홀하고 또 제 아내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딱 잘라서 거절을 하자 시부는 몹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만 허락하면 남편이 얼씨구나 하면서 시부의 회사 일을 맡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까지 거절하고 나오자 시부는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제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것 다 안다며 벌써부터 남편을 꾹 쥐고 흔들어야 하겠냐면서 훈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듣다 못한 남편이 그런 것이 아니라며 단지 자신은 영업일을 하기 싫은 것뿐이라고 몇 번을 설득하고 나서야 시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부는 영 마음에 안 들고 속상했는지 술을 잔뜩 먹고는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의 골목에서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쥐뿔도 잘난 것도 없으면서 아비가 떡하니 영업사 자리 만들어준다는데 거절을 해? 네 어미가 시키던 나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썩을 놈의 옆편 내가 자식들까지 지 마음대로 조정을 애대는 꼴이라니 얼마면 올 테냐? 1억, 2억. 세상에나 이 무슨 망측한 일이란 말인가요? 저는 술주정하는 시부의 나쁜 버릇을 말로만 들었지 처음 봤던지라 아주 당혹스러웠어요. 솔직히 창피해서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저는 동네 사람 누가 신고라도 하면 안 되니 시부를 얼른 달래어 집으로 보내드리고 오라고 남편의 등을 떠밀었네요. 다음날 시부가 술이 깨었을 때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시부가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고 술주정 버릇이 나왔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시부는 며칠에 한 번씩 술을 먹고 찾아와 자신을 아들 부부가 무시했다며 얼마면 되냐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 동네 사람들을 괴롭혀댔습니다. 결국에는 동네 주민이 신고를 했는지 순찰을 하던 파출소 지구대에 끌려가셨어요. 불이 나게 남편이 옷을 걸쳐 입고 지구대에 찾아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시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시부는 지구대에서도 온갖 횡포를 부려 결국에는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남편도 포기했는지 그날은 시부를 유치장에 놔두고 새벽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시부는 술이 어느 정도 깼는지 자신이 실수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부가 항상 술주정을 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왔던 터라 남편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고 망신을 주면 다시는 아들 얼굴 볼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고약한 버릇 때문에 가정도 파탄나고 유치장 들락거리며 사시는 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제발 이제라도 치료 받으시고 사람답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협박을 하고 온 자식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시부의 회사에 들어가서 편하게 돈을 버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편이 시부와 함께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위에 언급했듯이 영업일을 하게 되면 드나들 유흥업소나 술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거절한 이유도 있거니와 더 이상 시부에게 휘둘리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부는 이혼 후 정신을 차리고 먹고 살 만큼의 능력은 생겼으나 그 돈이란 것을 이용해서 자식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남편에게는 아들은 자신의 분신이라며 더욱 집착을 보이셨다고 해요. 시부모의 삶과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한 남편에게 있어 시부가 내미는 돈의 유혹은 마수와도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시부가 1억이니 2억이니 미끼를 던지며 유혹해도 함께 일할 생각이 없다고 뿌리쳐 왔던 겁니다. 나도 어쩔 때는 그 돈 받고 싶기도 하지.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평생 아버지의 고약한 술버릇을 받아주며 살아야 하는 쇠고랑을 차는 기분이랄까. 난 그것이 너무 두려워. 자기한테도 내 자식에게도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거든. 그날 밤 남편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석 잔이나 들이키고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혀가 꼬여 잠들면서도 뱃속의 아기에게 아빠는 절대 너를 불행하지 않게 할 거야. 약속해. 사랑해. 하며 마치 자신에게 세뇌를 시키듯 속삭였습니다. 이 남자의 인생은 왜 이리 복잡할까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저도 잠 못 이루던 긴긴 밤이었어요. 남편은 힘든 현장 일을 하면서도 저녁이면 항상 먹고 싶은 것이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자상하게 챙겼어요. 이혼한 시부모님만 아니라면 저희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시부가 돈 좀 있네 하면서 접근하는 시기였다면 시모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뜯어가려고 하는 철면피였습니다. 재호가 중장비를 배워서 제법 벌어온다며. 제희를 나 혼자 먹여 살리려니 버겁기도 하구나. 원래 시댁의 힘든 일은 며느리도 함께 안고 가야 하는 법이다. 재호 월급 들어오면 거기서 50만 원만 보내라. 재호 그만큼 키워준 어미인데 그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어머니, 재호 씨 이제 초보기사라 월급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친정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어머님한테 보내드릴 만한 여력이 못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편이 나아지면 아가씨는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할게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중장비 기사들 월급이 세다고 하는 거 다 들었는데. 그리고 너는 아직 배도 안 불러온 애가 시간제일이라도 해야지. 임산부가 너무 뒹굴뒹굴하면 살만 찌고 오히려 태아에게 안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왜 제이만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시험이야. 임신 4개월 차까지도 유산기가 있어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다리 올리고 누워있으라고 하는 저에게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는 시모.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마 시모는 아가씨가 저와 같은 상황이었어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니까요. 시모는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몇 번이고 돈을 요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시모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늙은 어미에게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한다면서 남편을 불효자식 취급을 했다죠. 그러니 제가 시모의 생신이나 명절에 찾아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엄마이니 어려운 살림에도 찾아뵈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첫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을 무렵 남편의 경력도 1년 정도가 되니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때부터는 남편의 월급에서 30만 원씩 아가씨의 학원비를 지원을 해주었죠. 남편과 아가씨는 다른 남매들보다 유독 사이가 좋고 더 끈끈했는데 아마도 시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서로 위해주고 챙겨주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 보였어요. 아가씨는 어린 조카도 태어나서 형편도 넉넉지 않을 텐데 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미래의 유망한 작가님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니 아가씨야말로 유명해지면 저희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너스레를 떨어야만 했어요. 고마워요 언니. 정말로 고마워요. 저 꼭 성공해서 오빠랑 언니한테 보답할게요. 꼭요. 그때 아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오후에는 웹툰 학원을 다니고 밤부터 새벽에는 이름 없는 출판사의 일거리를 맡아서 하며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유명한 작가가 되기도 전에 돈 벌다가 몸상한다며 아르바이트를 접고 학원과 출판사에만 맡아서 하라고 한 것이었죠. 그때 남편의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벌어오고 있었기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가씨의 학원비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보태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만큼 제가 조금만 절약을 하면 오히려 100만 원씩은 적금까지 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구보다 아가씨를 아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 또한 아가씨를 동생처럼 아끼고 챙기려 했었죠. 그렇게 첫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가씨가 시모의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은 가족들에게 큰 변화를 몰고 왔어요. 오빠, 엄마가 요즘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집에도 가끔 드나든단 말이야. 어떤 날은 자고 가는 날도 있어. 나이도 엄마보다 젊어 보이던데. 아휴.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다고? 맨날 아버지한테 질려서 남자라면 질색을 하는 분이 어떡해.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시모의 나이 50대 중반밖에 안 되었으니 재혼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시부에게 질린 시모는 다시는 남자에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여자 혼자 나이 들어가면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고 자신의 노후를 자식들이 책임질 것 같지도 않아 보이니 젊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 재혼 이야기마저 오가는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시모는 저희와 아가씨를 부르더니 계부를 소개해주면서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그동안 만나왔던 분이셔. 더 이상 따로 사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친분 아니지만 엄마의 배우자로서 예의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구나. 평소와 다르게 새식시처럼 온화한 말투로 말하는 시모를 보며 당황하고 있는데 계부가 먼저 껄렁한 태도로 말도 느끼하게 하더군요. 따님마 너 여쁜 줄 알았는데 아드님도 미인하매 며느님은 더 미인이네요. 앞으로 내가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잘 살아볼 테니 많이 도와줘야 해요. 계부의 번지르르한 말에 남편은 거북했는지 자식들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냐. 어머니만 잘 챙겨주시면 된다 하면서 말을 어물쩍 돌렸습니다. 그 말에 시모의 표정이 굳어버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죠. 계부는 어머니보다 3살 연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일반 회사에서 영업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뽐새도 번지르르 했지만
얼굴 또한 기생오라비처럼 번지르르했고 음흉한 눈빛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시모가 계부와 알콩달콩 살면서 저희나 아가씨에게 더 이상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주기를 빌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가씨가 있는 한 집에서 계부가 들어와 사는 것이 영 깨름칙했습니다. 아가씨도 영 불편했는지 표정이 아주 어두웠어요. 시모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했다며 차려놓은 식사 자리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모는 뭐가 싱글벙글인지 자식들의 눈치도 안 보시고 계부의 입에 연신 먹을 거리를 날라다 넣어주시더군요. 아주 보기가 민망해서 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불편한 식사를 겨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깨름칙한 속마음을 말했어요. 자기야, 어머니가 동거를 하시든 재혼을 하시든 어머니 인생이니까 상관없는데 아가씨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아가씨 표정이 어두웠던 것도 꺼림칙하고. 뭐 제이도 원룸이라고 얼른 얻어서 독립해야 하는데 나도 제이가 자꾸 걸리더라고. 그렇다고 좁은 우리 집에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남편과 저는 아가씨가 걸리긴 했지만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슬쩍 말을 꺼냈다고 남편에게 호된 소리만 들어야 했네요. 시부가 아가씨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얼마나 묵주를 쥐어짤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고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밑반찬과 김치를 들고 오셨는데 얼굴에 표가 났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시모의 재혼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씨가 자꾸 걸린다고 했죠. 하긴 안사돈이 아직 젊기는 하지. 그래도 이왕 만나서 사시는 거 이번에는 괜찮은 분을 만나서 잘 사셨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너희나 사돈처녀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사돈처녀가 자기 자식인데 무슨 일이 생기게 안사돈이 놔두시겠니? 막상 또 엄마의 말씀을 들으니 맞는 것 같아 괜한 걱정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몇 달이 흘러가 딸아이는 이제 제법 걸어다니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동안 못 만나고 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가씨를 보게 되었어요. 아가씨, 아르바이트 다시 시작한 거예요? 왜요?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는 학원비가 많이 모자랐나요?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봐요. 저의 걱정에 아가씨는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무척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얼른 말해보라고 채근을 하자 겨우 입을 연 아가씨가 말하길 계부가 지난달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시모가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아가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해왔다고 해요. 할 수 없이 아가씨는 우리가 보내주고 있는 30만 원을 시모에게 주게 되었고 다시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참 더 망설이던 아가씨는 시모가 집에 없을 때 계부가 아가씨의 방을 기웃거리며 치근덕댄다고 했어요. 이상한 기분에 무서워서 집에서 샤워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어렵게 말을 하더군요. 듣는 내내 기가 막혀서 이건 시모가 평생 의지할 남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먹여 살려야 하는 건달을 하나 달고 온 꼴이라 생각했죠.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도 건성으로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여차하면 아가씨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 좁은 우리 집에서라도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내용을 들은 남편은 당장 시모를 만나러 간다고 나섰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아가씨를 데리고 짐가방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웃으면서 아가씨를 맞아주었네요. 어서 들어와요. 저희는 괜찮은데 아가씨가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몇 달만 참고 지내봐요.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겠죠. 알았죠? 오히려 아이 때문에 아가씨 작업하는데 방해가 안 될까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언니. 당분간만 신세 질게요. 어떻게든 빨리 방 구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조카인데 뭐가 방해가 돼요. 오히려 매일 볼 수 있어서 저는 좋기만 한걸요. 아가씨를 미리 치워놓은 작은 방으로 안내해주고 남편에게 시모와 나눈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찾아갔을 때는 계부는 외출을 했는지 없었다고 해요. 남편이 아가씨에게 학원비까지 뺏어가야 했냐고 따지자 시모는 언성을 높이면서 당연히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으면 식비라도 보태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대요. 오히려 남편에게도 자식의 의무를 다하라며 생활비를 50만 원씩 당장 보내라는 말을 하셨다죠. 엄마 자식들의 돈으로 그 남자까지 먹여 살려야겠어요? 대체 나이도 팔팔하고 건강한 몸으로 빈둥거린다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요.
엄마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려고 그 남자랑 재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식들이라고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엄마 앞길도 막는 거냐? 그 사람 잠시만 휴식 기간 갖고 다시 일자리 알아본다고 했어.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생활비 50만 원씩 보태줄 거야 말 거야? 말이 안 통하고 오히려 그 남자의 편을 들며 감싸는 시모에게 그럼 두 분이서 잘 먹고 잘 사시라며 대신 자식들에게 더 이상 손 벌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생활비 50만 원 지원은 없을 것이고 대신 아가씨를 데리고 갈 테니 걱정 마시라고요. 어차피 엄마에게 자식들은 모두 짐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았냐 하며 아가씨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성질이 불같은 시모는 두 사람의 등 뒤에 대고 자기만 살겠다고 엄마를 버리고 살림을 차리더니 이제는 동생까지 끌고 나가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모두 끊어놓는 폐륜아라고 퍼부어댔다고 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가씨를 데리고 온 일은 잘했다고 해주었죠. 그날부터 아가씨는 좁지만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저는 아가씨에게 눈칫밥 안 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어 혹시라도 방문하셨을 때 당황하시거나 불편한 기색은 비치지 말라고 부탁도 드렸죠. 알았다. 그 집에 그냥 놔두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니. 잘했어. 사정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는 알았다고 하셨고 오히려 입이 늘었다며 밑반찬을 넉넉히 챙겨주시기까지 했답니다. 엄마의 넉넉함에 남편은 쉬는 휴일에 친정에 찾아가 직접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면목 없다는 말을 드리면서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죠. 이때 남편은 참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중장비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번은 중장비가 장마철에 미끄러워서 크게 다칠 뻔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 시기부터는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죠. 내가 요즘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왕 같은 고생을 하는 것이면 월 35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더 나은 수입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어차피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도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부모님께 조언을 좀 구해볼까? 궁리를 하던 저희는 돌파구를 찾고자 인생을 많이 겪어오신 부모님께 찾아가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후에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어요. 남동생이 1년 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니 몇 달 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 부모님은 복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라고 권하셨지만 남동생은 장사에 더 흥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동업을 하면 창업 자금도 얼마 안 들어간다며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과 군대에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나온 돈을 합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니 부모님이 1,000만 원만 투자해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이지만 전망이나 사업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진중한 모습에 며칠을 고민하던 부모님은 1,000만 원 버리는 셈 치고 아들 믿고 밀어주신다고 하셨었죠. 너의 진중한 모습 오랜만에 보는구나. 좋다. 가져온 계획서도 꼼꼼하고 요즘은 이런 프랜차이즈가 뜬다고 하니 뭐 1,000만 원 수업료 낸다 치고 너에게 주마. 물론 잘 되어야 하겠지만 혹여나 네 뜻대로 안 되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사업이 서너 달 만에 자리를 잡으면서 꽤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엄마를 통해 남동생의 창업을 들었지만 시모의 재혼에다 아이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여서 작은 축하 화반만 보내주고 한 번도 못 가보고 있던 실정이었었죠. 단순히 생각하기에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 하시겠지만 월 매출이 4천만 원을 넘었고 거기에 순수이익이 25%에서 30% 정도 나온다고 하니 일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보니 홍보며 재료며 메뉴 개발까지 교육도 당연히 모두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저희는 요식업은 전혀 경험이 없었던지라 살짝 겁이 난 상태에서 남동생의 매장에 덮밥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도 일단 한번 먹어보고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고 처음 보는 덮밥 메뉴에 신기하고 있는데 아빠가 물으셨어요. 어떠냐, 모양새부터 맛있어 보이지 않니? 나 같은 나이 든 사람들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중간에 야채도 함께 있어서 고기와 함께 먹으니 좋더구나. 우선 어서 맛부터 봐봐.
저희는 주문한 스테이크 덮밥을 일단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굵게 구워져 올라간 고기는 전혀 질기지가 않았고 가운데 아삭한 숙주가 들어가 있어 전혀 느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죠. 이건 요즘 트렌드에 맞아서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맛이다. 이 덮밥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긴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 입소문을 타고 무섭게 전국에서 점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단 메뉴가 요즘 나홀로족 맞벌이 트렌드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기도 했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점심으로 배달하는 사람들까지 주문하는 고객들의 구성이 아주 다양했던 것도 마음에 들었죠. 내친 김에 엄마는 아이를 봐줄 테니 아빠를 따라 매장으로 가서 보고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그 길로 남동생에게 방문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오후 브레이크 타임에 맞춰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누나, 매형도 참 오랜만에 뵙죠? 제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요. 매형도 덮밥 사업으로 작게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매장 임대료도 10평 정도면 충분해서 부담도 없고 직원도 많이 필요 없고 재료나 요리 방법 등 모두 본사에서 교육해주고 제공해주니 오직 매출에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맛도 좋아서 인기가 많거든요. 남편이 요리에 요자도 모르는데 자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을 하니 그 문제 또한 본사 교육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레시피대로만 하다 보면 어느새 주방기구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권하는 남동생의 말에 저희는 의논을 해보겠다며 했죠. 아빠는 남편이 워낙 성실하니 열심히만 하면 아이템이 워낙 좋아서 잘 될 거라고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중장비 일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고 긍정적으로 조언해 주셨죠. 그러면서 생각이 굳으면 점포 보증금은 아빠가 지원해 주시겠다고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매번 아버님께 신세만 진다면서 면목이 없다고 했지만 사위의 성실함을 지켜본 아빠는 사위도 이제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며 격려해 주셨답니다. 자네도 이제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전에 내가 서운하게 했던 말들은 묻어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아. 자네라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대신에 가족이 항상 우선순위라는 것은 잊지 말게나. 아빠의 적극적인 지원에 저희는 일주일을 내리 고민하다가 이왕 고생하는 거 젊었을 때 고생하고 얼른 벌어놓자며 이유식업에 도전해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리니 모든 것이 바빠졌어요. 저희는 그동안 벌어놓은 적금과 아빠의 지원금으로 김포 관공서 근처에 목 좋은 자리를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덮밥 본사에서 창업 교육을 받았고 매장 오픈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도 아이를 아가씨나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오픈 준비하는 기간에는 설렘도 있었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막막함과 사실 겁도 많이 났었죠. 하지만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남편 또한 흔들릴까봐 티도 못 내고 씩씩한 척을 했습니다. 아가씨 또한 응원의 격려를 해주었죠. 오빠랑 언니는 분명 잘 될 거예요. 저도 틈틈이 나가서 도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힘을 내고 있었지만 몇 달 동안 잠잠하던 시부의 고약한 술병이 또 문제였습니다. 시모는 재혼 사실을 시부에게만큼은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한동안은 술을 끊는가 싶었던 시부가 또 술을 먹고 이번에는 아가씨를 만나야겠다며 시모의 집으로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나타난 계부를 보고 대체 뭐하는 논팽이냐며 시부가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난동을 부리셨다고요. 너 빨리 와서 이 인간 끌고 나가라. 어서 와, 어서. 한밤중에 이어진 난데없는 호출에 남편은 옷을 챙겨 입고 지친 몸으로 시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간 듯 모두 뒤엎어져 있었고 시부가 계부의 멱살을 잡아채고는 위협하고 있었다고 해요. 시모는 한 대 맞았는지 얼굴 한쪽을 부여잡고 들어선 남편에게 당장 저 원수를 끌고 나가던지 경찰에 신고하던지 하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답니다. 벌써 현관에는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러 올라왔고 그 순간 남편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네요. 그런데 남편이 미처 말리기도 전에 시부가 계부를 내동쟁이 치고 때리기 시작했다죠. 깜짝 놀란 시모와 남편이 말리려고 덤벼들었지만 술에 취한 시부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부를 말리려고 하는 동안 화가 난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겨우 두 사람을 떼어놓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왔죠.
한데 남편이 경찰에게 별일 아니라며 돌려보내려 하자 몇 대 맞은 계부가 분했는지 시부를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해버렸다지 뭡니까. 이 인간 고소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먼저 때렸고 전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어요. 입술도 터져서 아파 뒤지겠다고요. 아유. 시모는 많이 아프냐며 계부만 챙겼고 시부는 술 기운의 인사불성이라 거실 바닥에 누워버렸다죠. 그 상황에서 남편은 차마 시부를 내팽개치고 올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시부와 동행했습니다. 유치장에서 그대로 뻗어버린 시부가 술이 깨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묻자 시부는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켜며 합의를 조율해보라고 했다네요. 경찰서로 나온 시모와 계부는 작정을 했는지 전치 2주의 진단서까지 준비해와서는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 자식 완전히 사기꾼이구만. 뭐 전치 2주? 그래, 너희들한테 이런 한 장도 줄 수 없으니 차라리 고소당하마.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만이야.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겠다고. 천하의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고 서로 화해를 시켜보려 했지만 경찰서 안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2차전을 했다고 하네요. 참다 못한 경찰이 조용히 하라며 전부 다 유치장에 갇히고 싶냐고 하자 그제야 멈추었다죠. 그 상황에서 남편은 이를 악물고 다시는 이런 일에 개입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아들인 제 심정이 지금 어떨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식들 보기가 창피하지도 않으시냐고요. 제 나이가 몇인데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 해하냐고요. 합의를 하시던 고소를 하시던 세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앞으로는 두 분 인생에서 자식들까지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저에게 연락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 돌아온 남편. 한숨도 못 잔 얼굴은 헬쑥했고 두 눈은 휑한 것이 공허함만 가득 차 있던 그 눈동자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 후 시부와 계부는 팽팽한 신경전으로 합의고 뭐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해서 시부가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터지던 날 경찰서에서 오자마자 쓰러져 죽은 듯이 자고 일어난 남편은 더욱 오기가 생겼는지 오픈 준비에 목숨을 건 듯 매달리더군요. 그렇게 어수선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오픈 날짜가 불쑥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홍보는 본사에서 해주어서 저희는 주문이 오면 실수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되었죠.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은 축하 화환을 보내주며 파이팅을 해주셨습니다. 긴장된 몸으로 맞이한 오픈 첫날. 어떻게 알고 주문들을 하는지 주문창에 제법 빠르게 움직였어요. 덮밥 체인점은 배달 전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편이 배달까지 하게 되었죠. 음식 만들랴 배달하랴 남편은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오픈 첫날은 나름대로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쯤 되자 익숙해진 저희는 훨씬 능숙하게 조리하며 배달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계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이 며느님, 내가 어렵게 알아냈는데 음식 좀 오픈했다며? 우리 어려울 때는 땡전 한 푼 없다고 하더니 사업할 돈은 있었나 봐. 요즘 장사 잘 된다며? 우리 요즘 힘든데 돈 좀 보내주지. 다 돕고 사는 거야. 거절하면 나도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서 말이야. 헉 세상에나. 계부는 반협박질을 하더군요. 저는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을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자 시모가 양아치에게 속아서 낚인 것 같다며 무시하자고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런데 한 열흘쯤 되던 어느 날 오후 친정부모님이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가게도 둘러볼 겸 해서 잠시 들르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뒤이어 들어오는 두 사람, 시모와 계부였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하며 일단 시모와 저희 부모님을 인사시켜 드렸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상견례도 못 치르고 결혼식도 못 올린 상태라 시댁과 친정부모님은 얼굴 뵌 적이 없어 서로가 몰라봤으니까요. 아, 안 사돈 되시나요? 안녕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 사돈요? 오늘 잘 만났네요. 되게 딸이 내 아들 뺏어간 것도 억울한데 아예 대릴사위처럼 끼고 도신다면서요?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돈 좀 벌어서 효도 좀 받아보겠거니 했는데 뺏어갑니까? 당신 딸이 내 아들도 딸도 다 뺏어갔다고요. 게다가 시엠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삽니다.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하는 시모에게 친정 아빠가 초면에 말이 지나치다며 서로가 말조심하자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계부는 삐딱하게 서서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있었고 시모는 더욱 흥분해서 따졌습니다. 뭐요, 말 조심요? 나는 얘네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나요? 이 가게만 해도 그래요. 이런 가게를 차렸으면 당연히 나한테 보고를 하고 초대도 했어야죠. 어떻게 시어미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댁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내 아들한테도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계셨습니까? 시모의 어이없는 트집과 망언에 친정부모님은 놀라셔서는 입만 뻥긋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자니 너무 어이가 없었던지라 시모에게 그만하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것 보라며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냐며 이렇게 당신 딸이 버릇이 없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더욱 몰아붙였어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식된 도리를 안 했다면서 자신이 한 번도 며느리 용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대릴사위 역할을 했으니 저희 부모님이 대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잘못 들은 건가 하고 제 귀를 의심했었네요. 너무나 황당한 시모의 계산법에 코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배달을 갔던 남편이 들어오다가 친정 부모님께 소리치는 시모를 보았어요. 남편은 새파랗게 질려서는 시모의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셔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거냐고요.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요. 남편이 시모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삐딱하게 있던 계부가 나섰습니다. 참, 아드님이 너무하네. 어이, 자네가 부모에게 할 도리를 안 하니 당연히 사돈들에게 대신 도리를 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안 그래? 계부까지 말도 안 되는 도리를 찾자 생전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 없는 엄마가 시모에게 바짝 다가서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따지셨어요. 자식 노릇요? 며느리 용돈이요? 그러는 댁들은 이 아이들이 살림 차리고 힘들게 살아갈 때 무엇을 해주었는데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한테 땡전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은 왜 그리도 많으실까? 부모가 부모다워야 대접을 해주죠. 그러자 시모가 사납게 친정엄마의 머리채를 잡아채고는 마구 흔들면서 싸가지 없는 것은 어미나 딸이나 똑같다며 폭언을 퍼붓더군요. 제가 놀래서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모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얼마나 억센지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남편과 아빠까지 말리자 계부가 시모 편에 합세했죠. 그러다 보니 좁은 홀은 금세 난장판이 되었고 엄마의 비명소리와 시모의 악을 쓰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제 손으로 경찰에 폭행죄와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해야 했어요. 그들은 제가 경찰에 신고한 줄도 모른 채 계속 흥분을 해서 이 정도 가게 차릴 돈은 있으면서 그동안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모른 척한 거냐며 당장 1,0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악을 써댔죠. 친정 부모님마저 그동안 섭섭하셨던 게 많으셨는지 화산이 터지듯 속에 있는 서운함을 표출하셨습니다. 그러자 분에 못 이긴 시모가 옆에 세워둔 포장용기들을 친정 부모님에게 집어던지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은 엄마 그만요 하고 소리를 질렀고 눈이 돌아간 저는 식재료로 쓰려고 받아놓은 계란이 보이길래 시모에게 마구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제발 나이값 좀 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꺼져달라고요. 불쌍한 내 남편에게서 좀 떨어져요. 계란 투척을 받은 시모는 눈이 돌아가 제 뺨을 후려쳤어요. 휘청거리는 저를 보자 아빠는 저를 붙잡았고 엄마는 이 옆편네가 하면서 시모의 뺨에 손을 날렸습니다. 씩씩거리며 반대쪽 뺨도 날려버리자 그제야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막장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계부는 양손을 번쩍 들어가며 자신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한 피해자라며 선수를 치더군요. 이에 제가 신고한 사람이며 시모와 계부가 엄연한 영업장에 찾아와 방해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손찌검까지 하며 횡포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경찰서로 모두 연행해 갔고 그곳에서 남편과 저는 시모와 계부를 영업방해죄와 폭행죄로 고소할 것이며 합의는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강경하게 나갔어요. 더불어 툭하면 술을 먹고 횡포를 부리는 시부와 툭하면 생활비와 용돈을 달라며 횡포를 부리는 시모와 계부를 접근금지 신청까지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고소를 당한 시모는 자신들이 부모답지 못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모든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리고 저주를 퍼붓더군요. 니깟 것들이 나한테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부모 버리고 잘 되는 놈 하나를 못 봤다. 에이, 천하의 고얀 것들.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천벌이나 받아라 이것들아. 등 뒤로 쏟아지는 저주와 비난을 들으며 경찰서 문을 나서는데 왜 그리도 서럽던지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시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서글프고 저런 부모 밑에서 2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 아가씨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시모를 제 손으로 직접 고소를 하고 시부모를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곤 저희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도가 지나쳤다고 나무라실 건가요? 정말이지 이날은 저희 인생에서 도움도 안 되는 시부모란 존재를 영원히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독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시모와 계부는 법대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접근금지 신청은 그날 가게로 찾아와 행패 부린 증거와 그동안 시부와 시모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남편과 아가씨의 증언, 계부가 협박한 통화 내용, 경찰서를 들락거린 사건들이 증거가 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접근금지가 되어 찾아와서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되자 시부와 시모는 전화와 문자로 육두문자를 날렸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 마누라 치마폭에 놀아나서 그 모양으로 사는 거냐? 작은 구멍가게에서 괜한 고생하지 말고 내 회사 물려받으라니까. 아들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며 살면 되는 거야. 네 것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기고만장할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볼 거야. 에이 썩을 것들. 시부모들의 문자와 전화는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고 저희는 다시 가게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오픈 때부터 호응이 좋았던 매출은 서너 달이 지나자 월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때는 둘이서만 하기가 힘들어서 직원도 한 명 채용하게 되었고 배달도 전문 업체에 맡겨야만 했죠. 6개월이 되었을 무렵에는 친정아빠의 지원금을 갚고도 제법 큰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은 가게에서 매일 땀 흘리며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때 아가씨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찾아왔죠. 오빠, 언니, 제 웹툰이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다고요. 이게 꿈이 아니겠죠?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축하해요. 우리 아가씨 정말 장해요, 장해. 제가 그랬죠. 아가씨는 천재라고. 언젠가 아가씨에게 후광이 비칠 날이 올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 잘 되었어요. 아가씨의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들은 날은 온 가족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늦은 밤 친정 부모님까지 케이크와 샴페인을 사들고 와서 축하를 해주셨고 아가씨는 저와 친정 부모님께 딸처럼 챙겨주신 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모두가 따뜻한 말을 건네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데 아가씨는 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을 저에게 내밀더군요. 언니, 이 상금은요, 언니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빠의 적은 월급 쪼개서 학원비 내주신 것도 우갈 데 없는 저를 좁은 집에서 함께 부딪히며 살게 해준 것도 모두 다 고마워요. 그런 일은 말이야 쉽지. 아무나 선뜻 못하는 일이거든요. 저의 부모님을 보세요. 난 그 사람들보다 언니하고 오빠가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금은 언니가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다 아가씨가 노력해서 받은 상금인데요. 제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자 아가씨는 제 손에 상금 봉투를 꼭 쥐어주었죠. 그리고 5천만 원의 상금은 아가씨가 대기업과 연봉 계약을 맺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아가씨만의 작업 공간인 원룸을 얻어 독립시켰습니다. 아가씨가 계약한 연봉이 꽤 높아서 대출을 받아도 능력이 되었기에 부족한 돈은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아가씨가 원룸을 얻어 이사하던 날 마치 엄마가 자식을 분가시키는 것 마냥 대견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가씨는 그 후로 본격적인 웹툰 작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가끔 보이는 모습은 밤새 작업으로 눈밑이 거무스름한 게 좀비 같아 보였지만 자신의 꿈을 열심히 펼쳐나가는 표정만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희 또한 매출이 쑥쑥 늘어나서 2년이 거의 되어가는 지금은 올 매출이 6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답니다. 말 그대로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소기업 사장님 소리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위치한 매장이 관공서가 있는 김포의 중앙자리라 점심을 주문하는 단체 주문이 많았고 주말에도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나홀로족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현시국 완화 정책에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야외 활동이 자유로워져서 단체 주문이 늘었기 때문이었죠. 덕분에 작은 빌라에서 대출을 좀 끼고 25평대 아파트를 마련하고 이사도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렇게 빨리 살림이 늘 줄 몰랐다면서 너무나 기뻐해 주셨죠.
모두 아버님, 어머님이 믿어주시고 팍팍 밀어주신 덕분이죠. 아버님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중장비를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남편은 운도 따랐지만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신 친정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결혼 초에 노후 자금으로 주셨던 1억도 매달 드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시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남편에게 정과 사랑이 넘치는 친정 부모님의 격려와 딸아이의 재롱과 웃음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원동력이니까요. 난 내 인생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할지 정말 몰랐어. 자기랑 결혼할 당시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했었거든. 그래도 나 하나만을 믿고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와 결혼해준 자기한테 고맙고 모든 걸 받아들여주시고 지지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할게. 고맙고 사랑해.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희 어린 나이에 참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요? 아직 살 날이 무수히 남아있지만 일찍 시작해서 고생한 만큼 인생살이 또한 남들보다 앞서서 배우고 깨우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몇 달 전에는 조촐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들은 초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를 임신 중에 있어 태교에 힘쓰고 있고 매장은 직원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딸아이가 훌쩍 커버리더니 동생을 만들어달라고 어찌나 보채던지요. 안타까운 시부모님의 현재 상황 이야기를 하자면 시부는 남편의 접근 금지 신청에 충격을 받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시부의 술조정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고 오랫동안 불완전한 정신을 술에 의지해왔기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던 거죠. 남편이 예전부터 치료를 권했으나 시부가 자신을 정신병 환자 취급하는 거냐며 계속 무시해왔던 거였거든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부가 약속을 잘 지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치료를 시작하셨으니 지금보다야 나아지지 않으실까요? 계부는 시모와 재혼 후 계속 백수로 지내고 있어 시모가 식당 일을 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안에서는 매일 다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고 하네요. 아마 시모의 재혼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분들은 자식인 저희와 아가씨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젯밤에도 11시가 다 되어 들어온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쉬운 듯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출근을 서두르네요. 우리 딸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아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올게. 사랑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못난 부모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힘내라 응원해주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부부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발바닥 불나게 뛰고 계신 젊은 사장님들에게도 파이팅을 보내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길고 긴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릴게요.